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 들어온 느낌인데 시켜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 열심히 뼈를 묻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매 회차마다 얘기를 하네요. 홀수 교양도 좀 유명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홀스 되는 거? 홀수 1357 1357. 그냥 홀스다 그래가지고 말? 캔디 생각했는데 못 캔디. 베토벤 1번 교향곡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교향곡 1번이 사실상 첫 번째 교향곡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공 가도를 타던 중에 갑자기 베토벤이 이제 귀병을 걸리게 되죠. 근데 이 귀병 걸린 걸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귀병을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정확히 귀병을 걸렸다든지 또렷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잠깐 정확히 베토벤이 귀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나 뭐 시기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것은 저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역시 제가 모르는 건데 작가님이 모르는 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베토벤에 대한 진단서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단은 얘기를 하려면은 후원 귀족부터 다시 얘기를 돌아가요. 또 돌아가야 돼요? 예, 리히노프스키 본인이 되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바흐를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모차르트 애호가였거든요. 모차르트한테 직접 피아노 교습까지 받았어요. 리히노프스키가 베토벤을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했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죄의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조금만 더 돌봐줬으면은 모차르트가 지금보단 오래 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음악을 남겼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작곡가가 베토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빈에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모차르트랑 똑같은 루트를 짜줬어요. 그리고 베토벤의 경비를 자신이 다 대준 거죠. 4개월 동안 베를린도 가고 드레스덴도 가고 프라하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갔다 다니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연주도 하고 베토벤으로서는 그 당시 입장이 이 투어가 되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본이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 직장이 가장 유망한 직장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본 선제후가 오스트리아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하면서 본 도시의 궁정악단이 해체가 되고 자신이 거기서 카펠마이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로 꺾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럼 다른 지역에서라도 내가 카펠마이스터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미래 직장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어떤 투어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장 4개월 동안 투어를 다니고 공연은 되게 좋았고 투어 반응도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베토벤이 자신의 직장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정이 너무 과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오래 여행하고 오면은 몸살 나잖아요. 집에 네. 와가지고. 그래서 아팠어요. 베토벤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그때 당시 증상이 발열, 구토, 뭐 기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과로로 인한 몸살로 보기에는 감기로 보기에는 되게 증상이 심했대요. 굉장히 오래 알았어요. 진단을 했던 의사가 티푸스인 것 같다고.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게 티푸스가 아니라 아마 발진 티푸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베를린에서 쥐벼룩한테 물려가지고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티푸스가 사망률이 4%였대요. 당시 의학 기준으로서는 이게 경증인 전염병이었는데 그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80%가 남지 않는데 베토벤이 그 20%였던 거죠. 우울증. 네, 병이 다 낫고 나서도 청력이 이렇게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 증세들이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발진 티푸스의 후유증 중에 되게 유명한 그러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의학학자들 얘기는 당시에 그렇게 해외만 다니지 않았어도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본이 프랑스 혁명군에게 침략만 당하지 않았어도 청력 상실까지는 베토벤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클래식 역사가 다르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경우에 역사상 최고의 이제 클래식 네. 작곡가로 이제 이름 남겨주는데 이 두 분이 평생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취업난이 올해보다 더 네. 네. 그 특히나- 기억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음악가들의 그 숙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하면은 안타깝죠. 전 네. 정말 이제 열심히 뼈를 묻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저도 매 회차마다 얘기를 하네요. 정말 열심히 해야 매번 열심히
이것도 사실 이제 가설인 거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청력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매독이었잖아요. 네. 성병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매독은 걸렸을 수 있는데 걸렸을 확률이 훨씬 더 많고 그 증상이 확실하게 있었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력 상실만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슈만처럼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데 베토벤은 사실 귀병과 이제 간경화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말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귀가 더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 귀병이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가 팔다리를 잃은 거랑 같지 않을까. 지휘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음악가들 청력을 네. 잃는다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휘자가 만약에 청력을 잃는다면 작곡가가 청력을 잃는다면 요거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원주시향 김광현 지휘자님이 네. 그 연주하는 걸 봤는데 해설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해설 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베토벤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제가 감명을 너무 받은 거예요. 작곡가가 네. 청력을 잃는다는 거는 화가가 앞을 못 보는 것과 같다. 비유 야, 되게 좋다. 같은 예술, 그 표현도 훌륭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죠. 김광현 지휘자님. 지휘를 하시면은 이게 되게 이렇게 박자를 젓는 거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앞에서 젓는다고 그 음악이 흐르지는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연주를 하는가 그를 들어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비트를 끌어갈 수 있고 하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템포 변화를 이렇게 손으로 정확히 주어준다? 안 맞는데 근데 그걸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이끌지 못하는 작곡가가 만약에 귀를 들을 수 없다. 현대 사는 작곡가들은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유를 주고 막 그런 음악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작곡도 하세요? 작곡도 공부했었죠.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네. 안 하길 다행이죠. 그거를 듣고서 말하자면 아는 거죠. 아하, 이게 내가 뭐를 보완해야겠다, 보완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뗀다 그래서 실제 연주자한테 주면 대부분 작곡가들은 이럴 거예요.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또 악기 간의 소리가 섞이면 그렇죠. 이 음색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니까. 악기 구성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기 구성에 벼보이네 아니면 더 많이 써야겠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데 베토벤은 작곡을 하고 자기 작품을 지휘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생각하면은 좀 아찔한 그런.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제 귀가 먼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작곡 생활을 하다가 귀가 그렇죠. 먼 거잖아요. 이제 귀가 들었을 때는 이제 너무너무나 이제 뭐랄까 자신의 어떤 그런 꿈을 펼치고 자기 희망이 어떤 음을 향해서 어떤 화성을 통해서 자기 신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마 그랬었을 맞아요. 거예요. 귀가 멀어지고 나서 이거를 들을 수 없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제가 근데 이번에 책 이렇게 추천해달라 그래서 베토벤 관련된 에세이 책을 갖다 추천을 드렸는데 거기 음악학자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베토벤의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소리를 상상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작은 소견으로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력 대신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귀가 안 들리니까 전반적인 곡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나인 심포니처럼 하나의 멜로디 가지고 그 주제를 발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베토벤이 또 의외인 게 우리는 보통 엄두를 못 내는데 또 지휘는 지휘도 사실 근데 한 번 하다가 네. 엉망진창이 돼서 연주자들이 그렇죠. 그만둔 적이 예. 있었죠. 안 맞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팅을 하죠. 계속 해서 예.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로 써가지고 지휘 그만하라고. 예. 그 당시엔 그게 되게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숨겼는데 나중에 이제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귀가 먼 작곡가가 작품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 지휘하고 있다? 네. 그거는 정말 네. 귀를 아예 그 막고 이제 연주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저런 실험이 많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특히 공연장 같은 데서 음악을 들을 때 그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잖아요. 몸 전체로 듣고 이렇게 뼈라든가 이런 데서 진동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입체적으로 공간감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공연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뭐 아무리 뭐 빡적지근한 홈시어터라든가 장비가 뛰어난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유지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제 다 같이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또 다 같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귀병이 가속화될 때쯤에 작곡한 게 2번인 거죠. 시기적으로. 이번에서 처음으로 귀병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걸 본인이 안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귀가 완전히 먼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번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작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록을 남긴 건 3번이 처음이라고 듣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홀수 교향곡이 좀 유명하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번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2번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2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3번 위대한 교향곡 바로 직전이어서 그런지 지휘자님들이나 아니면 연주자들에게도 이렇게 연주가 자주 되는 교향곡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만. 홀스 교향곡? 홀수 13579. 1357. 그냥 홀스다 그래가지고 말? 제가 발음 나는 저기 캔디 생각했는데 목캔디. 왜 잘 안 알려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3번 교향곡을 더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아예 연주되지 않은 곡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너무 자주 연주되지 않은 곡이다 뿐이지. 그 음악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교향곡이 굉장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교향곡이라고 저는. 작곡가 베를리우스가 이번 교향곡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짓게 하는 교향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1, 2, 3, 4악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에세이가 있어요. 밝고 유쾌하고 아직 경쾌한 하이든의 전통이 좀 전통이 남아있는. 네. 1악장하고 3악장에서 그게 좀 그렇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빠른 악장 있잖아요. 3악장에 삽입을 하는 거. 그게 교향곡 1번은 미뉴에트인데 이제 스케르초. 2번부터 스케르초로 예, 그렇죠,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세상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것을 보고 웃고 그러는 것이 웃음을 주는 그 대상보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상징을 한다고 베토벤이 항상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네, 네. 비극적으로 같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세상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게 있어도 거기서 허허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좀 잘났다, 성장을 했다. 그것을 갖다가 계속 상징을 하기 위해서 스케르초로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시보니가 하일리겐 시타트에서 작곡이 된 그렇죠. 곡이에요. 유서 쓰기 유서 쓰기 바로 전이죠. 바로 전에. 아. 네. 저는 이 심포니가 그래서 유서하고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자기 귀가 이제 거식이 돼가고 있는 귀가 저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밝고 경쾌한 곡을 썼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거였나요? 네, 일단 3악장 아까 스케르토 말씀하셨는데 저는 4악장도 약간 스케르토 형식 빠람 빠랄람 막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따람 빠랄람 빠르고 아주 경쾌하지만 거기에 강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4악장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해학적이고 뭐 이런. 맞아요. 운명아 네. 덤벼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대중들의 평은 어땠어요? 2번 교향곡에 이번 대해서? 교향곡에 대한 평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죠. 베토벤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곡이 발표가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썩 좋은 평은 안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시대를 앞서가서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악장이 라르게토. 라르게토. 네, 라르게토. 현이 처음에 이렇게 연주를 해요. 입연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아주 푸른 초원에 호수가 이렇게 있고 백조 두 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현이 주는 이런 포근함, 따스함 이런 것들이 베토벤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1번 심포니하고 2번 심포니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이게 더 재밌어요. 1번 심포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전부 다 튜티로 네.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그게 전통적인 그렇죠. 협곡 형태 그렇죠. 협곡 때 모든 악기들이 다 나와서 약간 튜티를 이룬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2번 1악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따온 빠밤 그 다음에 목관이 따리라 목관만 빠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현하고 목관하고 주고받는 네. 대화를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또 2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른하고 목관하고 현하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3악장도 마찬가지. 야빠빠빠빠빠 으짜짜짜짜짜 처음에 약간 파트 이렇게 그 편성들이 파트랑 서로 네, 서로 서로 네. 2번 특징이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약간 주고받는 네, 듯한 네. 그런 형식이 2번 심포니를 그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외로운 베토벤의 대화에 대한 목마름. 네, 대화에 대한 목마름이 좀 그게 좀 네. 느껴졌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소실감, 그다음에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고. 아. 왜냐하면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1802년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베토벤이 나중에 훗날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런 유서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렇죠. 베토벤이 그런 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막 웃고 괴팍하게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화사한 이런 교향곡도 작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에 유서를 써놨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실은. 자신의 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하는 약간 희망?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유서를 보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자기는 그냥 네. 예술로서 극복을 네, 하겠다 네. 나중에. 네. 그게 사실 유서인지도 저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면 그 1번하고 2번하고 악기나 어떤 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나요? 편성은 똑같아요. 편성은 똑같은데. 이관 편성으로. 네, 이관 편성이고 1번 1악장이 땀 따르람 따리야 따따따따따 1바이올린이 말하자면 주를 잘. 근데 여기 2번 1악장 같은 경우는 빰 따가다가담 따가달람 땀 첼로 베이스 주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차이점. 1번과 2번은 어떤 편성이나 그런 것보다도 분위기. 예, 분위기라든가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 음악적인 생각들이 다르죠. 많이. 역변하기 직전에 어떤 그렇죠. 당시 정상이라고 네. 생각되는 3번부터 이제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2번에 그- 비하면 1번은 네. 완전히 정석인 네. 거예요. 그리고 네. 3번은 완전히 흑화돼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바로 전 단계의 어떤 과도기의 작품이 교향곡 2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어두운 본질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드러내기 직전에 어떤 예비 단계, 준비 운동, 저는 그게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필에 오셔가지고 2번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저기 그게 언제였죠? 처음 부임하고 나서 아, 무슨 처음 뭐 하고 순회 나서. 연주한다고 그래서 저 베토벤 2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 너무 이제 대중적이지 왜까요? 않아요. 없어요? 대중적이지 않다고 베토벤 7번 해라 베토벤 5번 해라 이렇게 연주가 안 되는 것도 저희 906 오케스트라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10년 음악회를 1, 2, 7번 합니다. 갑자기 마시고 전화 와가지고 2번은 좀 저희 지휘자님께서 추천곡 하나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많이 연주되지 않은 곡에도 네. 불구하고 앨범들이 많은데 저는 이 펠릭스 바인가트너 지휘자이면서 또 이 작곡가인 이런 분이신데 말하자면 베토벤 심포니에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네, 네. 시조새. 시조새? 아주 오래된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들리시는 그런 어떤 LP 같은. LP 같은 그런 네. 소리를 들으실 텐데 이게 왜 저는 마음에 드냐면 베토벤이 원하는 그런 색깔들을 지휘자가 조금 표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 들으면 이게 이 당시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 펠릭스 바인가트너가 지휘하는 베토벤 심포니 2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그럼 임연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저 이게 항상 엔딩은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되게 불편했었어요. 페이스북 싱글 얘기 하셔가지고. 네. 근데 장인 장모님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아직 크게 뭐 뵌 적이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지 않나요? 오늘 좀 더 깔까요? 결국 제가 이제 혼자 살겠네요.